문제 달인 신혜손입니다. 18년도 2회 제4과목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A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500만 명, 취업자 수는 285만, 실업률이 5%일 때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계산 문제는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일 때까지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A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이게 궁극적으로 구하는 문제니까 먼저 이 궁극적인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확인해야지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수, 다른 말로 하면 생산 가능 인구수예요. 생산 가능 인구수 분의 경제활동 인구수인데 경제활동 인구수가 지금 조건에 보이지 않으니까 경제활동 인구와 같은 표현인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요거 곱하기 100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는 것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 주어져 있어요. 취업자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실업자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실체는 바로 실업자 수구나. 그래서 그 조건을 살펴보건대 생산 가능 인구 500만 명, 취업자 수 285만 명 건드릴 게 없고 실업률 5%라는 것을 가지고 실업자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실업률 공식이 실업률은 5%니까 5%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수 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란 말이에요. 경제활동 인구수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타나 있는 주어져 있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 수로 이렇게 바꿔놓고요. 분자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실업률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5% 이렇게 하고 취업자 수가 285만이라고 쓰니까 이렇게 하고 실업자 수 모르니까 그냥 X로 놓으세요. X로 놓으니까 X야 하고 또 바짝 쪼시는 분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모르니까 X라고 놓은 거예요. 뭐 초등학교 식으로 네모로 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그냥 공식 외워서 그냥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나이가 어려서 못 집어넣어? 이거 지금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85 플러스 X를 곱하면 5 곱하기 285 플러스 X 이렇게 되고요. X 곱하기 100이니까 100X 이렇게 처리가 돼요. 좌변은 5 곱하기 285 되고요. 100X 있고요. 얘 전개하면 5X죠. 5X가 저쪽으로 넘어가서 100X 마이너스 5X 해주면 95X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X는 15만 명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1차 필기 때는 단위를 일일이 쓰지 않았지만 2차 실기에서는 단위를 안 쓰면 틀려요. 그러니까 1차 필기 때부터 철저하게 단위 쓰는 연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X가 실업자 수니까 생산 가능 인구 500만 분의 취업자 수 285만, 실업자 수 15만 곱하기 100 하면 여기 분자 계산하면 300 나오죠. 500분의 300 곱하기 100 하면 바로 60% 이렇게 딱 나오는 곳이에요. 4번. 그래서 이 문제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은요. 조건과 문제를 분리를 해서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정해 놓고 조건을 갖고 활용해서 구해 가시면 돼요. 이거 계산 문제예요. 산수 문제예요. 수학 문제 아니니까 그런 계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마음의 리셋이 먼저 필요한 것이에요. 62번. 노동시장 경쟁 모형의 기본 가정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내부 노동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요. 이번에 노동자와 고용주는 완전 정보를 갖는다라고 보고요. 노동자는 능력이나 숙련도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봐요. 단지 임금 차이는 있지만 능력이나 숙련도의 차이는 없다고 봐요. 4번 노동자,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에 노동자 개인이나 개별 고용주는 시장 임금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노동자 측의 단체도 없고요. 그리고 사용자 측의 단체도
없다고 이렇게 보고요. 정부의 임금 규제도 없다고 보는 것이에요. 임금 차이하고 임금 규제가 다른 거에 또 헷갈리면 안 돼요. 63번. 실업 정책을 크게 고용 안정 정책과 고용 창출 정책 그리고 사회 안전망 정책으로 이렇게 구분할 때 사회 안전망 정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번의 실업급여 또는 실업보조금 이런 것들이 사회 안전망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2번의 취업 알선 등 고용 서비스는요. 고용 안정 정책에 해당되어지고 4번의 직업 훈련의 효율성 제고 역시 고용 안정에 해당되는 것이고 3번의 창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고용 창출 정책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64번. 다음 중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중에서 파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장이 두 개 있다고 봐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이런 조직 부문의 시장과 여기 조직 부문의 시장이죠. 그리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지 않은 비조직 부문의 시장으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요. 이 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조합에서 축출된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차피 노동조합의 조직 부문에서 축출됐으니까 비조직 부문으로 옮겨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옮겨오면서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요.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원래의 임금에서 임금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파급 효과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말로는 해고 효과, 이전 효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 보시면 파급 효과는 노동조합이 조직됨으로써 노동조합 조직 부문에서의 상대적 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 이게 축출된 노동자들이에요. 이 노동자들이 비조직 부문의 노동 공급을 증가시켜서 비조직 부문의 임금을 이렇게 하락시키는 효과, 이게 파급 효과라는 거예요. 4번 보시면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에 조직 부문의 임금 인상이 비조합원을 저 임금의 불안정한 직무로 몰아낸다. 비조직 부문을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간접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1번, 4번이 모두 맞아요. 3번 보세요. 파급 효과가 매우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 했는데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을 이중 노동시장이라고 해요. 1차 노동시장은요, 고용이 안정되어 있고 고임금 받고 그리고 고학력자로 이렇게 구성된 아주 작업하기에 생활하기에 아주 편한 그런 1차 노동시장이에요.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열악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는 이 조직 부문의 시장이 1차 노동시장의 성격을 띠게 되고 그렇지 못한 비조직 부문의 2차 노동시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강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이중 노동시장을 형성시키게 한다. 3번도 맞는 거예요. 2번 보세요. 파급 효과는요. 노동조합의 잠재적인 조직 위협에 의해서 우리 쪽도 노동조합이 조직되면 어떡하지? 이런 위협에 의해서 비조직 부문에 있는 기업들이 노동자 임금을 인상시켜주는 효과거든요. 이건 무슨 효과라고 그랬어요? 위협 효과라고 했었죠. 쫄아서 미리 올려주는 것이야. 비조직 부문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될 것을 우려해서 미리 노동자들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 이게 바로 위협 효과라는 것이에요. 65번. 임금이 10% 상승할 때 노동 수요량이 20% 하락했다면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임금 변화율 분의 노동 수요량의 변화 율이니까 이렇게 그냥 계산 10% 분의 20% 하면 2.0 이렇게 딱 나올 것이에요. 뭐 단순하죠? 66번. 고정적 임금의 구성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고정적 임금은요, 정액급여와 그리고 고정적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정액급여가 바로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을 바로 정액급여라고 해요. 거기에 고정적 상여금을 더하면은 바로 고정적 임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3번이 이렇게 답이고요. 변동적 임금은 참고로 초과급여와 플러스 변동적 상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67번. 던롭이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으로 지적한 사항이 아닌 것은 던롭의 시스템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 관계를 규제하는 여건 혹은 환경, 기시주라고 했었어요. 기술적 특성,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 기시주 2차 실기에서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답 1번으로 이렇게 나오지만 기술적 특성과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각 주체들 간의 세력관계에 대한 이 서술 내용 해설편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많이 써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68번.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이 했었죠. 1번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 사적 비용은 파업으로 인한 노동자 측의 비용과 그리고 사용자 측의 비용을 합한 개념이 바로 사적 비용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사회적 비용은 3번에 나와 있죠. 이 사회적 비용은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인한 타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한다. 경제의 한 부문에서 발생한 파업으로 다른 부문에서의 생산 및 소비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에요. 때문에 이 사회적 비용은 다른 부문보다도 서비스 분야에서 그 비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산업 부문이요, 제조업 산업 부문보다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이렇게 포괄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4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에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 파업으로 인해 생산을 못하잖아요.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과 같다? 아니다. 훨씬 적을 수 있다. 왜냐하면 파업하는 동안 재고 비축분을 팔 수도 있고 파업에 나서지 않은 비조합원들을 공장 가동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의 사적 비용은 직접적인 생산 중단에서 오는 이윤의 순 감소분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 노동자 측의 사적 비용도 훨씬 적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딴 데 가서 알바도 뛸 수 있고 그 비축된 파업 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요. 69번.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여기 유지된다는 측면에 이렇게 방점을 찍혀야 된다고 했었죠. 시장 균형 임금보다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는 바로 우리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은 어떤 뜻이냐 하면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원래의 위치로 낮추어지지 않는 것, 이게 임금 하방 경직성이에요. 한 번 오른 임금이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현상, 이게 하방 경직성인데 이 임금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바로 이런 것이죠.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경우, 최저임금제, 그리고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역선택 발생 가능성, 그리고 화폐 환상이요. 장기 근로 계약이 있고 효율성 임금 정책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띠는 이유, 최강의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가 끝내주는 효율성, 그래서 최강 노화장 효율, 이런 식으로 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번, 3번, 4번 여기에 전부 해당되는데 1번의 인력의 부족인 이 내용이요. 어떤 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임금 수준이 올라가지 않나요? 맞아요. 인력이 부족하면 노동 공급이 줄어드니까 임금이 올라가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임금 수준이 높게 유지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70번.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예요. 이걸 한번 살펴보죠. 실업률이 하락하는 경우 상식적으로 한번 파악해 볼까요? 실업자 수가 증가해요. 그러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자 수가 증가하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겠죠. 실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실업률은 어떻게 해요? 감소하겠죠. 이거 어려울 거 없죠. 그리고 실업자와 취업자는 대조적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취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은 어때요? 감소하겠죠. 취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때는 실업률은 증가한단 말이죠. 이거 뭐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게 수식으로 표현되어진다면요. 우리 실업률은요. 취업자 수 플러스 실업자 수 그리고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라고 했었잖아요. 취업률 이게 실업률이에요. 이게 실업률인데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식 전체가 하락하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 실업자 수 이렇게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실업자 수가 만약에 증가하게 되면 실업자 수는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지만 분자에서 올라가는 게 더 빠르죠. 그래서 실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 실업률은 증가하게 된다. 이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기억 보세요. 취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됐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는 어떻게 구성되어졌나요? 취업자 플러스 실업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죠. 그리고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죠. 이게 뭐냐면 15세 이상 인구수잖아요.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기억에 지금 취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잖아요. 얘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되어졌다면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취업자 수 이렇게 감소한 거잖아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면 실업률은 어떻다? 증가한다. 니은번. 실업자 수가 이번에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전환됐대요. 실업자가 비경제활동 인구로. 그럼 실업자 수 어떻게 됐어요? 실업자 수 감소했죠. 실업자 수 감소했으니까 실업률 어때? 감소하죠. 지급분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번엔 취업자로 전환했대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취업자로 이렇게 전환됐대요. 그럼 취업자 수가 어떻게 돼요? 취업자 수 증가하죠. 취업자 수 증가하니까 실업률 감소하죠. 우리 1번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이번에는 실업자 수로 이렇게 바뀌었대요. 그럼 실업자 수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실업자 수가 증가하니까 실업률 어때? 증가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실업률을 하락시키는 변화는 니은번과 이렇게 디귿번이 바로 해당된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71번. 후방 쿨전형 노동 공급 국소. 우리 많이 했죠, 이거. 이렇게 임금과 노동 시간이 있었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증가하죠, 이렇게? 어느 시점까지는 임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노동 시간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러나 일정 포인트에 오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임금을 아무리 옮겨줘도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이에요. 노동 공급이요. 1번 보세요.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1번 그냥 답이네, 이거.
그죠? 다 그냥 나왔잖아요.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 후방 굴절한다. 이 뜻이잖아요. 2번. 임금 변화의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 여 아랫부분이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클 때죠. 이때 임금과 노동시간 사이에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부의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마이너스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인데 아니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는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서 노동시간도 증가하죠. 그래서 부의 관계가 아니라 정의 관계, 플러스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야 돼요. 3번에 노동 공급의 변화율을 노동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값. 그게 뭐다? 바로 노동 공급의 이 값이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방 굴절형 노동 공급 국수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나머지 4번도 별 의미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72번.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요. 21년도 2차 실기에서 나왔던 것이에요. 기혼 여성이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은요. 시장의 임금이 상승했다. 그럼 돈 좀 한번 벌어볼까? 임금도 많이 올랐다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뭐 어린이집 같은 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이렇게 잘 갖춰져 있어요. 확대됐어요. 그럼 애를 맡기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돈벌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남편 소득이 감소했네요. 그리고 자녀 수 감소. 애가 막 12, 13 있으면 돈 벌러 못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 세탁기 같은 게 아주 기가 막히게 나와서요. 손빨래 안 해도 돼. 경제 활동에 나서기 좋죠. 그리고 여성들을 위해서 어떤 파타임제가 많이 보편화됐어요. 잠깐 두세 시간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 학교 갔다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잠깐 일하러 갔다 올 수 있죠. 그래서 고용시장의 유연성, 그리고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돈 벌러 공장에 갔더니 가는 데마다 이 남자들이 그냥 찝쩍대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이 나오면서 씹던 껌 뱉으면서 차마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시법 가는 데마다 남자가 꼬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시법 남자가 꼬여 시장 임금의 상승 법적 제도적 장치의 확대 남편 소득의 감소 자녀 수의 감소 가계 생산 기술의 향상 고용시장의 유연성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 1번의 가사노동 대체 비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즉석밥 같은 것이 굉장히 싸졌어요. 뭐 500원씩 판다. 그러면은 그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밥을 하는 것보다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겠죠. 인스턴트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편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요인이 되겠죠. 출산율 저하는 자녀수 감소와 같은 것이고요. 4번에 시간제 근무 기회 확대됐다는 얘기는 고용 시장이 유연해졌다는 거예요. 파타임 제도가 많이 도입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73번.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기존의 필름 산업이 쇠퇴하여 필름 산업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 무엇이냐. 디지털 카메라 같은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성장 산업이라고 보고 필름 산업을 우리 사양 산업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장 산업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이런 실업 바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4번 해독 임금 이론의 가정으로 틀린 것을 고르라. 1번 직장의 다른 특성은 동일한데 산업재해의 위험도만은 다른 거. 이거 같다는 거 아니에요. 산업재해의 위험도는 이렇게 다른 현상 이걸 바로 해독 임금 이론이라고 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말도 안 되는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해서 앞길이 창창한 청년들이 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마음이 좀 짠해요.
아무튼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인식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들이 없어야죠. 1번은 이거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2번, 3번, 4번이 해독 임금 이론 가정으로 맞는 것들이니까 잘 살펴주시기 바래요. 75번 산업민주화 이름만 딱 들어봐도요 1번이 답이겠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노동자 자주 관리 기업이 산업민주화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어요. 76번 유보임금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딱 지어진 것. 유보임금은 이 노동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의중임금 또는 요구임금, 다른 말로 눈높이 임금이라고도 해요. 즉 리을번 보세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최소한 그 1,000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이게 바로 유보임금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좋은 사장님 만나서 2,000원까지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바로 기대임금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니은번에 보세요.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하락시킨다? 아니죠. 유보임금이 처음엔 1,000원이었었는데 이제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나는 최소 2,000원 받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기대임금도 더 올라가야 되겠죠. 뭐 3,000원이든 뭐 4,000원이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보임금의 상승은 기대임금을 상승시킨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기억본 보세요.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한다. 실업기간을 연장하겠죠. 니은번은 이건 틀린 거고요. 기업번 맞겠죠. 왜냐하면 유보임금을 이렇게 올리게 1,000원에서 2,000원을 올리게 되면 1,000원일 때보다 아무래도 그런 이렇게 좀 최저임금을 높게 주는 기업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보임금의 상승은 실업기간을 연장한다. 기업번 맞는 것이에요. 디귿번 유보임금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시한 최고임금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유보임금은 근로자가 받고자 하는 최저의 임금이다. 그래서 기업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77번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응할 만한 사용자 단체가 없거나 이러한 사용자 단체가 있더라도 각 기업별로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했으니까 이거 바로 상부조합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개별 기업과 사용자 이렇게 개별 기업과 개별적으로 교섭하는 단체 교섭의 유형이 무엇이냐? 바로 대각선 교섭이에요. 지금까지 단체 교섭 유형은요. 대각선 교섭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들 이 표를 통해서 모식들 통해서 알아두시고 그리고 집단 교섭 그 해설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19년도 이후에 보면 방사선 교섭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러면 단체 교섭은 이렇게 5개 끝이에요. 이 방사선 교섭은요. 대각선 교섭을 2개 이상 하는 경우는 방사선 교섭이라고 해요. 78번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부 노동시장은요 제도학파가 주장한 이런 시장론인데요. 지금 1번과 4번은 배치되어져요. 왜냐하면 1번에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했는데 이게 단기적 아니에요. 장기적 생산성과 임금이 연관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그러면 4번 보세요. 장기적 고용 관계로 직장 안정성이 높다. 맞는 것이겠죠. 2번 좋고 3번도 좋고요. 2, 3, 4번 모두 맞는 내용이니까 잘 확인해 두시고요. 이 내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2차 실기에서도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 4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 숙련의 특수성, 두 번째 현장 훈련, 세 번째 기업 내 관습, 네 번째 기업의 규모와 장기 근속. 이 형성 요인 4개 알아두시고 거기에 딸린 설명까지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2차 실기 대비할 수 있어요.
79번. 근로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 결정하는 임금 체계. 나와 있잖아요. 직무 수행 능력이니까 바로 직능급이겠죠. 80번.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했던 것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과 관련되는 요인이었죠. 지금은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노동 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은 말 좀 편하게 하면 기업체에서 노동력을 얼마 몇 명이나 더 써야 되는지 이런 게 바로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란 말이에요. 임금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결정되겠죠. 임금이 너무 이렇게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이 노동을 좀 덜 쓸 거 아니에요. 노동자들을요.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예요. 지금 4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임금은 시장 임금이라고 해서 2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예요. 타 생산 요소 하면 노동과 다른 생산 요소 대표적으로 자본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서비스의 가격 같은 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의 변화요. 그전에는 이 한 사람이 인형 누나를 이렇게 5개밖에 못 붙였어요. 그래서 2명을 썼거든요. 10개는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숙달이 되니까 혼자서 10개 붙여요. 그럼 2명 쓸 필요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노동 생산성이 변화하게 되면 노동 생산성이 증대되어지면 노동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산 기술의 진보예요. 생산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노동 수요는 역시 감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임금이요. 노동수요 결정하는 요인 시장 임금, 임금이고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타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변화, 생산 기술의 진보, 임상탄호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1번에 개인이 여가에 대해서 갖는 태도요. 난 일을 할까 아니면 놀까 이런 개인이 여가에 대한 태도는 노동 공급 결정과 관련 있는 것이에요. 나 놀까? 그냥 일을 할까? 노동 공급을 해줄까? 놀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여가에 대한 태도는 노동 공급 결정 요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강의들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